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혹시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 차 아니신가요? 아니면 아침 뉴스를 보면서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부터 들러서 기름을 꽉 채워야 하나?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3월 1일 새벽에 중동 오만 해안에서 정말 한 편의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어두운 밤하늘에 거대한 성광이 번쩍이더니 유조선 두 척이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새까만 원유가 시뻘건 불길이랑 같이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장면 아마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는 무려 150척에 달하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닻을 내린 채 멈춰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상 마비 상태가 된 거죠.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신체의 혈관에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대동맥에 엄청나게 큰 혈전이 생겨버린 셈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당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전쟁의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당장 내일 치솟을 주유소 기름값을 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와 공포라는 짙은 연기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과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출처가 있죠. 수십 페이지 분량의 리포트와 외신 자료들을 종합한 미국 이란 전쟁 문건입니다. 단순히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졌다 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넘어서 대체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라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외교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진행자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잣대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된 문건에 명시된 사실관계,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딱 72시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 오전 3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경고성 타격이 아니었잖아요. 네, 완전 작정을 한 거죠.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나탄주에 있는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편대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를 맹폭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중동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B2 폭격기에 F-35까지 동원됐다니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으니 이란의 반격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은데요. 즉각적으로 이란 영토에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텔라비브와 예루살렘의 핵심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고 걸프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구역인 두바이 공항까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꺼내든 진짜 최후의 카드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향해 총구를 켜는 거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거기가 막히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공간이 가진 지독한 지정학적 모순입니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베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페르시아만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석유 창고에서 뽑아낸 원유가 바다를 통해 아시아나 유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출구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런데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바다니까 꽤 넓지 않을까요? 한 수십 킬로미터? 불과 33km밖에 안 됩니다. 33킬로미터요? 네. 육지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 정도죠. 그 좁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지나갑니다. 양으로 따지면 하루 2천만 배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24조 원어치의 원유가 그 좁은 목구멍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와, 서울에서 수원 거리의 좁은 바다에 전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 걸려 있다니. 자료 보면서 그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 수출품의 80%가 오직 인천항 한 곳으로만 나간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였죠. 아주 끔찍한 상상이죠. 네, 그런데 누군가 기뢰를 깔고 그 인천항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면 한국 경제가 그날로 즉각적인 심정지에 빠지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딱 그 심정지 직전의 상태가 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미 해군이 아무리 막강해도 이란이 이 해협을 꽉 쥘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이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역 북쪽의 험준한 해안선 고지대가 모두 이란 영토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에 사거리 300km가 넘는 대한 미사일들을 아주 촘촘하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이 이란의 사정권 한가운데를 지나야 하죠.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 공격용 고속정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고성능 폭발물을 가득 실은 수백 척의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해안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전단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한들 이 좁고 복잡한 해협에서 사방팔방 벌떼처럼 달려드는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완벽하게 요격하고 방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병목 현상이자 치명적인 급소를 찔린 거군요. 그럼 이제 철저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뜯어보죠.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문건에서는 이걸 3단 콤보 펀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단순한 물류지연쯤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펀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유가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두 번째 펀치, 이란 자체가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 내에서 4위 규모의 산유국인데 이번 폭격과 전쟁으로 인해 이란의 자체 생산량 하루 300만 배럴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벌써 2,300만 배럴이 날아갔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펀치는 뭔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글로벌 해상보험사들이 페르시아만 항해 보험료를 하루아침에 10배 이상 폭등시키거나 아예 보험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수천억짜리 유조선은 바다에 뜰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펀치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무려 25%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급이 25%나 날아갔다니 진짜 대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우리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는 사실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기름값이 2배로 뛴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를 안 몰 순 없으니까요. 이거 완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격 폭등의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섬뜩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세계 공급량이 단 7% 감소했는데 유가는 무려 300% 폭등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 리비아 사태 때는 공급이 겨우 2% 줄었는데도 유가가 20%라 치솟았죠. 와, 2% 줄었는데 20% 상승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2%도 7%도 아닌 무려 25% 감소입니다. JP모건이 배럴당 130달러 돌파를 경고하고 골드만삭스가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는 뜻이죠. 미국이 전략 비추기를 툰다고 해도 하루 이틀 땜질 처반일 뿐입니다. 130달러, 150달러요? 한국 체감 물가로 따지면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가볍게 뚫고 2,500원, 3,000원까지 간다는 소리잖아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3월 1일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증산을 발표했죠. 자료 보니까 하루 20만 6천 배럴을 늘리겠다고 하던데 이건 좀 도움이 되는 조치인가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장에서 방금 증발한 물량이 하루 2천만 배럴인데 하루 20만 배럴을 늘리겠다. 이건 온산이 불타고 있는데 종이컵으로 물 한 바가지 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아주 고도의 그리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대체 어떤 송해로 저런 찔끔 증산을 발표한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안보관계 유지입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사우디로서는 제발 기름 좀 풀어달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으니 아주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겁니다. 둘째, 이란의 시장 점유율 뺏기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피해서 중국 같은 곳에 싼 값에 몰래 원유를 팔아왔는데 이제 전쟁으로 그 물량이 끊겼죠. 사우디가 재빠르게 그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중국 시장을 이참에 먹어버리겠다 이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마진의 극대화입니다. 유가가 200달러 선까지 미친 듯이 폭등해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결국 석유 수요 자체가 붕괴해버립니다. 사우디도 그런 파국을 원하진 않죠. 사우디의 진짜 목표는 유가를 10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에 적당히 아주 비싼 상태로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긁어 모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치고 원유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육상 우회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로 물량을 확 빼면 해안 막히는 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회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우디가 홍해 쪽으로 연결한 파이프라인과 아랍에미리트의 파이프라인이 있죠. 하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을 100% 풀가동해서 쥐어짜듯 보낼 수 있는 추가 여유 물량이 하루 300만에서 4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겨우 400만 배럴이요. 네, 다시 말해 막혀버린 2천만 배럴 중 최소 1,600만 배럴은 여전히 바깥 세상으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물리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분석의 진짜 미션이 위기 속에서 수혜주의 구조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죠. 기름값은 중동 전쟁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정작 원유를 캐내는 기지는 중동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생산 원가는 예전 그대로인데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만 2배, 3배 폭등하는 마법 같은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 대형주들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세계 2위 에너지 공룡인 엑선모빌입니다. 티커 기호 XOM이죠. 엑선모빌의 핵심 생산 기지는 화약고인 중동이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의 쉘 분지, 뉴멕시코, 그리고 최근 대박을 터뜨린 남미 가이아나 해상 유전 등에 집중되어 있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쿨에서 완벽하게 비껴나 있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캐내는 기름의 원가는 똑같은데 글로벌 유가가 뛰니 막대한 초과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정유 공장과 화학 부문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유가 상승 시 정제 마진까지 덩달아 확대되는 이중 수혜를 입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배당을 늘려온 현재 3.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요. 쉐브론, 티커 CVX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쉐브론은 미국 내 쉐일오일 생산 단가가 업계 최저 수준이더라고요.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 선이면 원유를 뽑아낸다는데 유가가 70달러만 돼도 짭짤한 장사인데 이게 100달러, 130달러로 간다? 이익률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잖아요. 네, 효율성의 끝판왕이죠. 게다가 쉐브론은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사업도 꽉 잡고 있어서 원유 가격 오를 때 덩달아 폭등하는 가스 가격 상승의 수혜까지 양손에 쥐는 아주 똘똘한 구조를 갖고 있더군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버핏이 선택한 기업 티커 OXY,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27%를 쥐고 있는 사실상의 최대 주주인데요. 옥시덴털 역시 미국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 거대한 핵심 자산을 두고 있어서 중동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하고 있나요? 유가 급등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다발로 과거 이 회사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부채를 지금 맹렬하게 갚아나가고 있죠. 게다가 탄소 포집 기술인 CCS에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훗날 친환경 전환기에도 살아남을 맷집을 기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주가 70달러에서 80달러 도달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주 한원에 말 그대로 미친 기업도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코노코필립스 티커 COP입니다. 영업이익의 75%가 북미 지역에서 안전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거의 100%에 육박하는 비율로 주주들에게 다시 쏴준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만 배당금으로 90억 달러,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100억 달러를 쓴다는 압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해서 남는 현금이 더 많아진다면 주주들의 계좌를 얼마나 더 두둑하게 채워줄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럼 바다 건너 미국 시장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당장 내일장이 열리는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3.1절 휴장이 끝나고 화요일 아침 9시 개장벨이 울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 핀셋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정유주와 해운주 이 두 섹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유주.
그중에서도 S오일을 볼까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S오일의 최대 주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입니다. 지분 63%를 쥐고 있죠. 아, 그게 엄청난 장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왜 엄청난 프리미엄이 되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 세계가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구하려고 피말리는 전쟁을 할 때 S오일은 최대 주주인 사우디가 주고 있는 우회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조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혈맹 프리미엄이죠. 원유를 멈춤없이 들여올 수만 있다면 대박이네요. 게다가 예전에 싼 값에 사둬서 탱크에 찰랑찰랑 채워둔 재고 원유들이 있을 텐데 유가가 뛰면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가 폭등하는 재고 평가 이익도 엄청 날 테고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완제품 가격표가 원유 가격보다 더 빨리 바뀌면서 챙기는 정제 마진 효과도 쏠쏠하겠군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냉철하게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원유를 100% 수입해와서 그걸 끓이고 가공해 파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오갈 때가 가장 돈을 잘 버는 스위트 스팟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130달러, 150달러로 미친 듯이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 부담이 너무 커지겠네요. 그렇죠. 비싼 원유를 사오느라 원가 부담이 너무 커지고 너무 비싼 기름값에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면서 수요가 박살나버리니 마진이 오히려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정제 마진 수혜에 더해 배터리 부문의 미래 기대감까지 있지만 순수 정유사인 S오일에 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즉 퍼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다 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해운주 이야기도 해보죠.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혔으니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아시아로 오려던 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인 희망봉을 크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운항거리가 6,000해리에서 12,000해리로 딱 2배가 늘어나네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배 숫자는 세상에 정해져 있는데 배 한 척이 왕복하는 운항거리와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 사실상 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극심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화물 운임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운임이 얼마나 올랐나요? 실제로 초대형 유조선, 이른바 VLCC 운임이 하루 5만 달러 수준에서 벌써 15만 달러로 3배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문건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흥하해운이 VLCC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15만 달러씩 4척을 한 달만 바다에 띄워 굴려도 대략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배에 4척 굴려서 한 달에 1,000억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테마주들도 있잖아요. 이름에 석유 들어가는 회사들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테마주들이죠. 이들은 실제로 중동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스팔트나 윤활유를 유통하는 회사들입니다.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개선보다는 단순한 전쟁 테마, 석유 테마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죠. 휴전 소식이라도 들리면 바로 곤두박질 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내일 밤 기습적으로 휴전 협상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이런 테마주들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며 폭락할 수 있으니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내일 화요일 개장만을 기다리며 주식창을 켜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고, 그래서 대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사고 팔아야 하느냐는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문건에 아주 실전적인 가이드가 있던데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절대 오늘 밤 100%를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3회에서 4회에 걸쳐 진입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먼저 현재의 불안정한 유가 수준에서 예수금의 30%만 진입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확인했을 때 추가로 30%를 태웁니다. 100달러를 넘어서며 시장이 대세 상승에 접어들 때 20%를 마저 담고 남은 20%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계십시오. 그 현금은 언제 쓰는 건가요? 급락시 방어형 물타기를 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탑승하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히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팔아야 할 타이밍, 즉 4대 매도 신호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약 뉴스 속보에 휴전이라는 단어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도 신호입니다.
휴전이나 협상 테이블이라는 뉴스가 뜨는 순간 수익이 얼마든 미련 없이 팔고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멈춰있던 150척의 유조선들이 닻을 올리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한다는 위성사진이나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세 번째, 미친 듯이 올랐던 해상 보험료가 꺾이며 하락세로 돌아설 때. 마지막 네 번째, 유가가 하루에 5%에서 10% 단위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될 때. 이 네 가지 시그널 중 단 하나라도 포착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하시라는 단호한 가이드입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문건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확률 기반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첫 번째는 뭔가요? 시나리오 A, 단기 종결입니다. 확률은 30% 정도로 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임무완수 같은 글을 올리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도 더 이상의 확전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체만을 살리며 물러서는 겁니다. 이 경우 2주에서 3주 내에 해협이 다시 열리고 튀어올랐던 유가는 60에서 70달러 선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며 단기 급등했던 에너지주들 역시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서 가장 현실성 높게 본 건 시나리오 B였죠. 네, 확률 50%를 부여한 장기 화빗 부분 통행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해협은 반쯤만 열려서 평소 물동량의 50% 정도만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팽팽한 긴장 상태죠. 이때는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높은 박스권에 머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일 테니 스윙 전략으로 접근해 수익을 차곡차곡 쌓는 게 유효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전면 봉쇄 상황이네요. 확률은 20%지만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란이 해협 전체의 기뢰를 촘촘히 깔아버리고 아예 모든 선박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러면 전 세계는 1973년 오일 쇼크급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기름값은 미친 듯이 치솟고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주식시장 전체가 20%에서 30% 폭락하는 비명 속에서 오직 엑손모빌이 주당 250달러, 쉐보론이 350달러를 찍으며 홀로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숫자와 지정학적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불타는 유조선과 치솟는 주유소 가격표 뉴스를 보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면의 구조를 정확히 읽어낸 청취자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가운 이성으로 기회를 잡아내는 쪽에 서게 되실 겁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철저히 이익의 구조에 따라 기계처럼 냉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주식시장의 대응이란 결국 이런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어떤 기업의 시스템이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가를 찾아내고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루었던 글로벌 에너지 대형주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구조적 단단함이 어떻게 폭발적인 가치로 치환되는지 증명해내는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룬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단 33km의 좁은 바닷길이 막힌 것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단숨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2026년의 이 끔찍한 충격이 오히려 앞으로 10년 뒤 인류가 지긋지긋한 화석연료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원자력이나 수소 같은 차세대 대체에너지 시대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만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의 씨앗은 언제나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싹을 틔웠으니까요. 내일 열린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